안녕하세요. 하창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치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종합소득세에서 중요한 개념인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장님들 중 상당수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절세 방법, 필요경비와 적격증빙, 세액공제와 감면, 그리고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종합소득 합산과세라는 개념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을 과세하는 순자산 증가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은 표에서 보시듯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입니다. 2천만 원 이내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종종 강의를 하시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국세청에서는 60%의 경비를 그냥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60%의 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기타 소득이 5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6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이 1,00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60%의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도 기타 소득 금액은 4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는 소득세율을 30% 중후반에서 40%의 세율을 적용받고 계시기 때문에 기타 소득을 20%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 강연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사업자 원장님들께서는 매년 5월 말이 아닌 1개월이 연장된 6월 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매출액이 5억 원을 넘어가는 치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는 장부를 정확하게 잘 작성했는지를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몇 가지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신고 기한이 1개월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5월 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9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 900만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135만 원, 지방세를 포함하여 148만 5천 원을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전액 송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 원의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60%인 120만 원은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지출한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40%의 세율을 부담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그에 따라서 80만 원을 또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하신 2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절세를 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고요. 확인을 잘못한 세무대리인에게는 징계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실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서를 검증하는 세무사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업무부관 비용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게 됩니다. 세금 계산서나 카드 전표와 같은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고 불성실한 신고 시에는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금액, 즉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사업소득 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을 하게 되면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를 잘 살펴보면 총 수익금액인 매출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 매출액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매출액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절세를 해야 하는데 차감 항목인 필요경비를 늘리고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세율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최고 세율은 38%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제 2017년에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40%의 세율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18년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42%의 세율이 신설이 되었고 2021년 작년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신설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국세인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10%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최고 세율은 49.5%로 소득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예시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1억 원인 경우에는 35%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산출세액은 2,010만 원이 발생을 하고요. 산출세액이 10%인 지방소득세 201만 원, 그리고 준조세인 건강보험료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784만 원이 나오고요. 합계는 약 2,995만 원인 부담세율은 29.9%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일 때 거의 30%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일 때는 38%의 세율을 적용을 받고요. 산출세액은 9,460만 원이 됩니다. 10%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고려를 하게 되면 합계는 약 1억
58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일 때는 40%의 세율을 적용을 받고요. 약 2억 3,126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 세율은 46.2%에 달합니다. 과세표준이 10억 원일 때는 42%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5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부담 세율이 50%를 넘어가게 됩니다. 과세표준 15억 원일 때는 최고 세율인 45%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상한액인 8,768만 원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총 부담하는 세금의 합계는 약 7억 5,824만 원이 됩니다. 부담하는 세율은 50.5%로 과세표준의 절반을 넘어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늘려서 사업소득 금액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비용을 지출했다고 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출한 경비를 원장님의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적 증빙 자료를 수치를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법적 증빙 자료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연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이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관련 접대비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3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실질 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법적 증빙 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적 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경비 중에 주요 항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경비 항목 중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계산서와 같은 적격 증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천세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치과의원 경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도 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인 경우에는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계장치나 시설장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큰 돈이 지출되지만 지출된 돈 전부가 한 번에 경비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되고 기계장치 같은 것은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해서는 이제 할부로 구입을 할 것인지 리스나 렌탈로 구입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원장님들께서 많이 계신데요. 할부로 구입하시면 감가상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나 렌탈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출되는 리스료나 렌탈료를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 비용 처리는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원장님 상황에 맞게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물 임차료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할 것이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도 계좌 이체 내역을 구비하셔서 임차료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낸 경우에는 세금 가공가로 병비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원장님의 건강보험료 또한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식대나 회식비 이런 부분들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혹 직원의 선물이나 아니면은 경조사비 같은 경우를 직원한테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직원 인건비에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직원 인건비에 포함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라도 처리를 하셔가지고 경비 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접대비가 있는데요.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그냥 지출되는 금액은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성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출을 하게 되면 관련 문자 받은 내용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을 받은 내용, 청첩장 받은 내용을 캡처를 해주셔서 관련 증빙을 보관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접대비 한도액이 중소기업은 최소 3,600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지만 원장님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3,600만 원까지 접대비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적정하게 접대비를 지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주셔야지 그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소모품비 그리고 도서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은 없지만 세법에서 유일하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교회나 사찰 같은 경우에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의 10%를 한도로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업소득 금액의 10%를 초과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2월 돼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의 30%를 한도로 경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인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반드시 원천세를 신고를 하셔서 인적용역비로 경비로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비용 항목에 대해서 소소한 절세 팁을 말씀드리면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비용들은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치를 하셔야 됩니다. 적격 증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고요. 대금 결제는 가능하면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셔도 경비로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그에 관한 내용들을 세무대리인에게 따로 내역들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세무대리인이 그 내역을 받지 않고서도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은 가능한 계좌이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간혹 원장님들께서 현금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금을 지출하시게 되면 관련 증빙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고 이체를 한 후에는 메모를 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큰 목돈이 나갈 때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지출하신 비용을 빠뜨리지 않고 잘 처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1부 강의에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부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